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오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30만 명과 미군 17,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와 함께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본험 리처드함과 박서함을 처음으로 동시 참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 예산이 올해 5% 삭감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비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강화 방침에 따라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 정부 시책의 최대 우선 과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1년 총리 재임 당시에도 오는 2020년까지 러시아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데 23조 루블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만일 5% 삭감함을 승인하면 이는 지난 2000년 그의 집권 이래 최대 하락폭이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해 3.7%가 위축됐으며 올해도 1%의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앙기율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공산당원 20만 명이 경징계를,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또 5만 4천 건의 견책성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중점 시책으로 삼고 정부 관리들과 국영기업 간부, 군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는 수천 명의 난민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당국자들은 터키와의 긴급 회담을 앞두고 발칸 지역 이민 경로 폐쇄를 선포하는 내용의 유럽연합 협정 초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처럼 바다를 통해 그리스에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이들이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럽 망명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터키를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270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주변국들 역시 난민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가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세력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군 단체 모로코 이슬람 해방 전선을 이끌고 있는 무라드 에브라임 대표는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ISIL이 필리핀 남부 지역 민다나오에 곧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대표는 지난 2014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정부와 모로코 이슬람 해방 전선 간 합의된 평화협정이 필리핀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ISIL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어제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가운데 52명은 민간인들이며 나머지는 보안군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테러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5km 떨어진 힐라시의 한 검문소를 겨냥했으며 사망자 외에도 95명이 부상하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국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5가 적용돼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7일 한국에서 개시됐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제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미한 간 굳건한 동맹 관계와 우호와 함께 한국과 지역 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미한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예년의 2배 수준인 17,000여 명으로 지난 1976년 북한이 저지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2016년 키리졸브 및 포이글 연습이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7,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로 시작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와 무력 시위 차원에서 B-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가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10만 3천 톤급 존 스테니스호 항모 강습단도 키리졸브 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13일 부산항에 입항하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기동여단, 핵잠수함 등도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전력의 신속 전개와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한 것으로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미한 양국이 지난해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4D 개념이 이번 5015에 들어갔잖아. 그게 작년에 SCM에도 그게 들어갔지. S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성명 같은 거랑 발표했을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우면 그 작전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 연습이란 말이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하고 하지만은 행동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7일부터 18일까지 독수리 연습의 하나로 실시되는 미안 해병대의 쌍용 훈련엔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남 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합니다. 미안 연합사령부는 강습 상륙함 2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건 처음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측 해병대 7,000명과 해상사전 배치선단 5척, 한국 측 해병대 3,000여 명과 해군 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안 연합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가 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1자와 두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 수단을 증강하는 등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시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에 성명을 내고 총 공세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7일 시작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과 핵탄두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양국군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돌입에 맞서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이라며 그에 따른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 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 수단들이 실전 배치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역으로 한 핵 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연이어 내놓으며 미한 연합훈련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보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본격화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과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선제 타격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등 외부 사회를 흔들기 위한 전술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8월 목함질의 도발 때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선거의 향폐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이와 함께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위기 국면을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라든지 정권 찬양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군중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2월 중순경에 70일 전투를 달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긴장 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조작들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거죠. 박형중 박사는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는 무력 시위나 사이버전 또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기습적 국지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제재에다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더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통일부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다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제재안 가운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선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던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미 지난 2일 독자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안보리 제재에다 독자적인 조치를 더한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적인 독자 제재 조치로 유럽연합 강요회의는 지난 4일 북한 제재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도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해 일본 국회에 사후 승인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본격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각국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필리핀 당국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 22705 채택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진탱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진탱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조는 현지 시간으로 5일 관영 라디오 방송에 북한 화물선 진탱호의 필리핀 수빅만 출항을 금지했으며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퀘존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집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진탱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3일 필리핀 수빅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대원 5명과 폭발물 탐지견 2마리를 보내 검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화물선 검색이었습니다. 해양경비대의 아만드 바릴로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색을 실시하라는 유엔의 경보가 있었다면서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UN about the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and 하지만 진탱호에서는 대량의 팜유가 발견됐을 뿐 의심스러운 화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릴로 대변인에 따르면 진탱호는 전구와 호스를 구비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등 작은 결함만이 발견돼 시정한 뒤 출항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비대는 5일 전자무기 탐지기 등을 동원해 두 번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찰스 오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조만간 유엔 조사팀이 파견돼 진탱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수빅만에 정박해 있는 다른 북한 선박은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으며 인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탱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 선박의 실소유주를 원양해운관리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억류됐던 청천강호 사건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2일 채택된 새 결의안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전후해 각국 언론들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도시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둥과 투먼 등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중 접경 지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 중국 위안화의 대북 송금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이들 은행이 위안화를 북한에 보내는 업무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러화의 대북 송금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중단 대상을 위안화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국은행 단둥 지점의 한 관계자는 상부 지시로 한두 달 전부터 위안화 대북 송금을 중단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단둥 지점 관계자도 이 신문에 위안화가 송금 금지 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 접경 도시들에서는 금융 분야뿐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취재를 통해 북중 무역의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단둥 지역은 북중 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단둥 현지 무역업자를 인용해 관련 당국이 지난주부터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300에서 400대에 달하던 차량 숫자가 100대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 상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3일 사이에 물건을 싣고 중국과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는 세관 통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단둥 세관이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단둥 세관이 이미 2월 말부터 화물 검색을 강화했다면서 심지어 세관원들이 차량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때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입도
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미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중국이 3월 1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광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 항만 당국이 업자들에게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에 통과된 안보리 대북 결의안 2270호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우 이외에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는 중국의 또 다른 접경 마을인 지린성 투먼시에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먼시는 두만강변에 위치해 대북 교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투먼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관련 당국이 세관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관광객들이 북한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신들은 교역 위축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중국 접경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결의의 2270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는 이번에도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 광물 수출의 생계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Whether or no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export coal will depend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untry that's purchasing the coal, and in this case that means China. 중국이 북한산 물품의 성격을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 목적 무역은 예외 조항을 둬서 북한이 악용할 소지도 적지 않지만 광물 수입의 열쇠를 중국이 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역시 제재의 효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경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대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수위가 높아지고 창의적 내용의 조항들이 추가됐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약속을 실제로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국가 기업이나 은행이 대북한 제재를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2개월이라도 지속될지는 전 좀 의심이 갑니다. 이 교수는 과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돌이켜볼 때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최악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의 의지에 대한 초기 징후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과연 6개월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따라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will not enforce this resolution strongly unless it has no choice.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새롭게 담긴 제재 항목들에 대해 실효성과 한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결의안의 엄격한 적용을 우려해 일단은 추가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t might cause North Korea to be more prudent and more cautious. 또 결의안에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 개설 금지 등 촘촘한 금융 제재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송금을 막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이머 전 조종관은 그러나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할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와 이행 결의를 보여준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If the goal we're talking about here is denuclearization, then no, I don't think. 이성윤 교수는 특히 유엔 결의안 세부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는데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북 압박의 실효성은 향후 미국 등의 독자 제재 의지와 구체적 방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앞으로 시행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 금융 제재를 보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의안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국 행정부에 의해 준비돼 왔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part of a longer-term strategy, as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새 결의안이 일부 허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 남아있는 외부와의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물론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면책 특권을 이용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외교관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를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앞서 이 같은 조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For years, the DPRK deployed arms dealers, smugglers, financiers, and other enablers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s and claimed that they were diplomat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round the world. 파워 대사는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무기 거래상,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 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이 외교관이고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교 보호 특권을 남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유령 회사를 차리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금지 품목을 조달했다고 파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의안은 외교관을 포함해 불법 활동하는 북한인을 의무적으로 축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 마련을 위해서 불법 활동을 벌인 사례가 적잖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주재국에서 추방당한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는 남아공 당국에 의해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됐습니다. 인근 모잠비크에서 콧불 쏘불을 밀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아공 주재 조영만 북한 대사에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교관을 무조건 기피 인물로 즉각 지목하겠다고 경고하고 구두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공항에서는 쿠바산 고급 시가 3,800개를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이 적발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시가를 모두 압수하고 북한 외교관들을 풀어줬고 적발 내용을 브라질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이 밖에 2013년 1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700kg을 항공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교관, 오래된 무역 상대, 소수의 신뢰하는 외국인을 활용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활동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과 정부 대표를 추방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로 6.5%에서 7%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시리아 반정부 측이 정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석키로 했다는 소식과 이란의 유력한 석유 재벌이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의 전인대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주말에 열린 개막식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6.5%에서 7%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7%보다도 더 낮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6.5에서 7%로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특정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구간대를 제시한 게 좀 눈길을 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건데요. 예,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에 7%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6.9%에 그쳤었는데요. 중국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진 건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6.5%에서 7%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경제 개혁이 어려운 과제고 세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대를 낮추고 유연성을 각지를 한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리커창 총리도 연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이 개발과 관련해서 더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거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고요. 국내 소비 증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성장률 외에도 리 총리의 올해 업무 보고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까? 예, 리 총리는 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실업률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와 제대한 군인 2,100만 명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화로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직업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중국에서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그와 관련해서 올해만 760만 명의 졸업생들이 새로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면서 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4.5%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경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시 주석이 전인대 분과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떤 형태의 타이완 독립 움직임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면서 분열의 역사적 비극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는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 잉원 후보가 당선된 후에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타이완 언론들은 시 주석이 차이 총통 당선자에게 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 주석이 취임 이후에 또 부패 척결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중국이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가 이 전인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율위원회는 공산당원 약 20만 명이 경징계를 그리고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도 고위 지도자들이 앞다퉈서 부패 척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시리아 사태 관련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이 평화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죠? 네, 시리아 주요 반정부 연합인 최고협상위원회의 리아드 나산 아그아 대변인이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번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간의 평화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인데요. 처음으로 반정부 측에서 이 회담 참석 의사를 밝혀서 일단은 개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정부 측에서 평화회담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앞서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진 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반정부 측은 그동안 정부군의 휴전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 평화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휴전 위반 사례가 줄면서 회담에 참석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반정부 측의 아그하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휴전 위반 사례가 줄었고 이 반군 점령 지역에 구호물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됐다며 회담 참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어제 6일 이 휴전 발표 후에 가장 고요한 날이었다면서 휴전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앞서 지난달에도 이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 간의 평화회담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평화회담의 목적은 내전의 영구적 종식 그리고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건데요. 예, 지난달에 양측이 평화회담을 위해서 제네바에 모였었지만 이 반정부 측이 정부군의 계속된 공격 또 러시아 전투기의 민간 지역 공습을 이유로 회담을 거부해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연기됐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화를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예, 두 장관이 어제 통화에서 평화회담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휴전 준수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주에 평화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오늘 반정부 측의 발표를 볼 때 빠르면 11일부터는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볼 텐데요. 유력한 석유 재벌이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란의 소리넷 그룹 소유주인 바라크 모리테자 잔자니가 어제 부패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잔자니는 이란 석유부가 받아야 할 석유 수출 대금 중에 28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잔자니는 개인 자산 규모가 14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이란의 대표적인 석유 재벌입니다. 네, 어떻게 28억 달러나 되는 액수를 횡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그동안 이란은 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잔자니는 원래 양피지를 수출하는 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정부를 대신해서 해외로 석유를 우회 수출해 큰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금융부터 건설, 철강, 항공까지 소유한 이 다국적 기업 소리넷 그룹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영웅 대접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 횡령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잔자니는 자신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 때문에 이 돈을 정부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이 횡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공화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의 경우 토요일 캔자스주, 켄터키주, 루지애나, 메인주 이렇게 4개 주에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예,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연방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2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루지애나주와 켄터키주, 그리고 크루즈 후보는 메인주와 캔자스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크루즈 후보가 이번에는 꽤 선전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크루즈 후보가 이긴 주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이겼고요. 2위를 한 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루지애나주 같은 경우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 두 후보가 얻은 대의원 수는 18명으로 같습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위협하는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공화당 주류 세력이 트럼프 후보의 대안으로 밀고 있다고 밝혀진 후보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 그 루비오 후보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예,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벤 칼슨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 중도 사퇴를 하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는 4명으로 줄은 상태인데요. 예, 루비오 후보는 토요일 3개 주에서 남아있는 후보 4명 가운데서 3위에 머물렀고요. 메인주에서는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에게까지 뒤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이 루비오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해서 루비오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사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승리한 후보에게 모든 대의원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 토요일 경선을 실시한 주들의 대의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의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루비오 후보는 어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위를 하긴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 소식을 살펴볼까요? 예, 민주당은 토요일 캔자스와 루지애나, 네브라스카주에서 그리고 일요일에는 메인주에서 경선을 치렀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루지애나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수에서는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도 4개 주에서 경선이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미시간과 미시시피 주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 선거가 실시되고요. 공화당은 하와이와 아이다호 주에서도 경선을 치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내일 경선이 열리는 주 가운데서 특히 그 미시간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CNN 방송 주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 플린트는 지난해 오염된 식수 때문에 납중독 사태가 일어난 곳인데요. 어제 토론회 시작 후 상당 시간이 이 문제에 할애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플린트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공화당 소속인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클린턴 후보도 스나이더 주지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어떤 그 주제로 토론이 오갔나요? 예, 어제는 경제와 교육 등 전적으로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인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2009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구제 금융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샌더스 후보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당시 미국의 경제 위기는 바로 클린턴 후보를 후원하는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기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2도, 최고 5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7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4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3도, 선봉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오늘부터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30만 명과 미군 17,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미 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와 함께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과 박서함을 처음으로 동시 참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 예산이 올해 5% 삭감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비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강화 방침에 따라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최근 개입하면서 군사력 강화가 러시아 정부 시책의 최대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1년 총리 재임 당시에도 오는 2020년까지 러시아군에 활력을 넣고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데 23조 루블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만일 5% 삭감함을 승인하면
이는 지난 2000년 그의 집권 이래 최대 하락폭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러시아 경제는 지난해 3.7% 위축했으며 올해도 1%의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앙기율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공산당원 20만 명이 경징계를,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또 5만 4천 건의 견책성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중점 시책으로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가 수니 파무장 조직 ISIL의 세력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군단체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을 이끌고 있는 무라드 에브라임 대표는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ISIL이 필리핀 남부 지역 민다나오에 곧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대표는 지난 2014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정부와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 간 합의된 평화협정이 필리핀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ISIL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재했던 당시 합의에는 가톨릭이 다수인 필리핀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좀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어제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가운데 52명은 민간인들이며 나머지는 보안군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테러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5km 떨어진 힐라시의 한 검문소를 겨냥했으며 사망자 외에 95명이 부상하고 8명은 실종됐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법원이 석유 재벌 바라크 잔자니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어제 1심 법원이 잔자니와 그의 측근 2명에 대해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석유 자금 세탁 등 여러 부패 혐의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석유부는 잔자니가 석유 수출 대금 2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4년에도 역시 부패 혐의에 연루된 억만장자 마하파리드 아미드 코스라비를 사형에 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